맨 처음 꽃게에게 물리고도 용감하게 그 기회를 잡아 간장으로 게장을 담근 사람, 그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팔을 올리기가 힘들고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에 통증이 심하다, 손이 저리고 손목에 통증이 있다. 모두 손과 팔, 어깨로 이어지는 관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상지관절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흔히 팔과 어깨 그리고 손의 건강은 소홀히 하기가 쉽죠. 하지만 오십견부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테니스 엘보, 수근관 주근까지 이렇게 손과 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런 상지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통의 전화로 어깨와 팔 그리고 손 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과 팔 그리고 어깨 질환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어깨와 팔 관절에 생기는 질환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상지관절 질환 이렇게 부르던데 상지관절이 뭐고 그리고 흔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지관절은 팔관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네. 팔에 있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손목,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팔에 있는 모든 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흔한 질환은 오십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에는 내측 상과염과 외측 상과염이 흔한 팔꿈치 통증의 원인입니다. 손목 관절과 손 관절에는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방아쇠수지 증후군이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팔꿈치 그리고 손까지의 모든 관절을 상지관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 통증의 흔한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타자를 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메시지 작성을 하는 등 손목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집안일을 반복해서 하는 주부분들의 손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손목 통증의 원인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건초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득괴르뱅이라는 의사가 처음 이 질병을 보고해서 득괴르뱅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에는 많은 힘줄들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힘줄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건초라는 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초는 힘줄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함으로써 힘줄 집, 그러니까 즉 건초 내에 힘줄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움직일 때 욱신욱신거리는 듯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네. 주로 손목과 손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아 생기는 병인 만큼 평소 집안일을 하시거나 사물을 보실 때 잠깐씩 휴식을 취하고 손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휴대전화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반복되는 집안일,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 건초염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목 건초염은 통증이 심한 부위를 관찰하고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함으로써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리신 다음에 네.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감싸 쥐시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향하게 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 쪽의 손목에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손목 건초염의 치료로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로도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유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직접 힘줄의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살짝 찌릿한 통증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네, 손목 통증을 검진하는 이 검사법은 사실 정상적인 손목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증을 유발하는데 네. 아주 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목에 통증이 심하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끝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어떤 질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건초염처럼 힘줄이나 힘줄 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손목 안쪽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인대 안쪽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게 될 때 손저림 증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즉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즉 수근관은 손목의 뼈와 인대가 이루는 터널을 말하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손 끝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손저림이나 마비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손저림은 초기에는 일시적이고 경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아무런 치료 없이 시간을 보내면 점차 강한 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주무르기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나고 네. 특히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물건을 잡아도 감촉을 잘 못 느끼거나 젓가락쥐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안에 수근관이라는 터널이 좁아지면서 손저림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벼운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손목을 부목으로 고정시키거나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이용해서 비교적 대부분은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간 방치해서 손저림 증상이 심해서 네. 잠에서 깰 정도의 저림 증상이 있거나 또는 마비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개해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부분의 인대를 작게 절개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손목 인대를 끊어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손가락이 저리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네, 손가락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손가락 안에 있는 인대나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고 이로 네.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방아쇠수지 증후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손가락을 구부릴 때 걸리는 느낌이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딸깍거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구부리거나 펼 때 뭔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심해지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힘줄인 그 힘줄이 터널인 활차라는 구조물을 통과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활차는 손가락 힘줄이 제 위치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리한 손의 사용으로 힘줄이 일부 굵어지게 되면 이 터널, 즉 활차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손가락 안쪽, 손바닥 쪽에 혹 같은 결절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누르면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면서 힘줄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손가락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치료는 아무런 불편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질환이 가벼운 초기에는 먼저 냉찜질을 하거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서 부종을 일단 줄이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더 심해져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펴기가 불편한 정도의 증상이 되게 되면은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두 차례 정도는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비수술적인 이런 치료들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대가 지나다니는 통로, 즉 활차를 절개해서 힘줄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넓혀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손목 통증이나 손저림, 그리고 손가락 통증 같은 손관절 질환, 그리고 팔과 어깨 질환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손을 위로도 못 올리고, 이게 음. 아예 뒤쪽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MRI 찍으니까, 힘줄이 끊어지고, 아. 어깨 염증이 좀 심하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치료를 좀 하다가 너무 충격파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쉬니까 조금 낫기는 네. 낫는데 이제 팔이 아예 뒤로 안 돌아갑니다. 네.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57이요. 아, 그렇군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환자분 증상이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되셨죠?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정도요. 7개월 전에 이게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게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을 이게 뼈를 이렇게 올라치다가 이렇게 약간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 뒤로 조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조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네네. 조금 아파서 갔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너무 아파요. 지금 환자분 증상만 들어보고 유병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환자분은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관절 질환 중에 흔히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미 증상이 7개월 정도 되셨다면은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해서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질환도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의 그 정밀검사 소견상 인대 파열 소견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나 또는 수술적 치료를 둘 다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지금 어깨 통증이 심해서 어깨를 한동안 못 쓰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이 동반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일단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파 치료를 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손상된 조직을 자극한 다음 그 다음 조직을 치유시키는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을 받으실 때는 통증이 심하실 수 있지만 그 충격파의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치료 받을 때는 통증이 있지만 그 이후에 회복되는 게 그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만약에 통증이 많이 심하시다면 충격파의 강도를 조정해 가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네, 충격파 치료를 꾸준히 시행을 하시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소견상, 물론 그 소견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소견이 중하다면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연결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증상이 좀 불편하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어깨에 스키야 근염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깨 통증도 여전히 계속되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게 팔꿈치가 그 좀 너무 많이 아픈데요. 제가 1월 달에 그 동네 근처 병원에서 그 연골 재생 주사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3번 정도 맞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팔꿈치가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거 뭐 양치질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프고 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 너무 좀 심하고 이렇게 팔에 힘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환자분 팔꿈치가 불편하신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거는 좀 오래됐는데 그 1월달 주사 맞고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좀 심하게 아픈지는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거든요. 네, 팔꿈치 안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바깥쪽이 아프신가요? 이렇게 바깥쪽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팔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에 나누어 붙게 되는데요. 지금 환자분 증상으로 봐서는 테니스 엘보우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니스 엘보우 치료는 질환의 유병 기간이 1년 이내라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그 주사 치료도 보존적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도 지금 통증이 있으시고 지금 통증이 좀 심하신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인대의 변성 정도가 심해져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1년이 넘어가기 전에, 즉 만성으로 변하기 전에 조금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깨관절 질환 때문에 받으셨던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가 팔꿈치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골 재생 주사를 맞기 전에 네네. 제가 그 전에 여기 작년에 네네. 여기 체외 충격파도 한번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네네네. 그 유병 기간이 만약에 너무 길어지고 보존적 치료가 계속 실패할 경우에는 그 변성된 인대 부분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변성 정도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 즉 이미 변성이 돼서 정상적인 인대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통증만 일으키는 그런 인대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주는 방법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봐야겠네. 네,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할지 아니면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지는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연결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손가락 그 방아쇠인가? 네. 방아쇠 수지 증후군 아까 말씀하신 네. 네, 그게 왼쪽 손가락 3번, 4번, 5대 손가락하고 네. 오른쪽 새끼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할 때 딱딱 이렇거든요. 네네네. 이게 한 수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손빨래 할 때마다 네네네.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안 이렇게 펴졌다가 네네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안 오그라들어서 내가 이제 한쪽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접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70인데 네네.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계속 이대로 놔둬도 더 나빠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네, 이제 그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의 일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처럼 여러 관절, 그러니까 여러 힘줄에 생기는 경우도 꽤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질환 유병 기간이 수년이 이미 지나셨고 지금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면 본인이 힘으로 손가락을 못 펼 경우도 있을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하신 상태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가 지나다니는 통로인 활차라는 구조물을 절개해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손가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술 자체는 연세가 고령이시라고 시행을 못할 거는 아니고요.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법이기
요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당일 입원하셔서 수술받고 퇴원하시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니까요. 환자분께서도 그런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에 네. 예, 수술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게 이제 손빨래 할 때마다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방치한 거거든요. 네. 막 심하고 막 또 어떨 때는 거의 약간 아플 때도 있기는 네네네. 한데 또 그랬다가 또 한동안 괜찮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간단하다고 하지만 네네네.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이거 어떻게 더 나빠지는지. 일단은 호전 악화를 반복한다고 지금 환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인대가 지나다니는 그 통로에 계속 염증이 생겼다가 나아졌다가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인대가 굵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다른 쪽 손가락으로 손을 펼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아예 잠겨버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김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겠네요. 지금 환자분 증상은 그 자력으로 펼 수 없는 그 손가락 그쪽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손가락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심한 손가락만 우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손가락과 보존적 치료를 하는 손가락을 나누어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병원을 한 번도 내원해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재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어깨와 팔 그리고 손 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손 질환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어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담 전화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네네.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팔꿈치 관절에 오는 통증은 초기에는 일상생활하는데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하지만 네. 방치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꿈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뼈를 상완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완골 아랫부분에 부착되는 근육이 인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파열돼서 생기는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가 팔꿈치 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좀 이름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테니스 엘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손상이나 염증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진단명이고요.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거나 손을 바깥쪽으로 비트는 근육이 팔꿈치 바깥쪽에 붙게 됩니다. 이 근육이 부착되는 인대 부분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파열이 일어날 때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테니스 선수들이 백핸드 동작을 할 때 이 힘줄에 많은 힘을 들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붙여진 별명이 되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상완골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네. 테니스 엘보우가 있으면 팔꿈치 바깥 부분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물을 따르는 등 손목을 젖히는 행위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꿈치부터 아랫팔까지 통증이 확대되고 그쪽 팔을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목 부위나 어깨 부위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니스의 백핸드 동작을 많이 하면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이 테니스 엘보, 그렇게 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증상은 팔꿈치 바깥 부위 쪽에서 통증과 저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골프 엘보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테니스 엘보우라고 한다면,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이 오는 질환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 동작을 반복했을 때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래서 별명이 골프 엘보라고 붙여졌고 네. 의학적인 명칭은 상완골 내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손목과 팔에 사용이 많은 주부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테니스랑 골프를 쳐보시지 않은 주부님들께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붙여진 이름 자체가 이제 운동의 이름이 따서 붙여져서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발병하는 대부분 환자분은 주부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부분들은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씩 후라이팬을 들고 요리를 하고 또 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쉬지 않고 적절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운동 이름이 붙은 이런 질환이 주부분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큰 충격을 한 번에 받는다기보다는 작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뭐 대여섯 시간 동안 이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니까 좀 부모님 생각은 나고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 일단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휴식이나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 3주 정도는 이제 팔꿈치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좀 피해 주시고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찜질의 경우 초기에는 냉찜질을, 만성화된 환자라면 온찜질을 실시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 부분의 손상 정도가 보존적 요법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심하다면 체충격파 시술이나 주사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사치료 중에는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있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도 호전이 없고 1년 이상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발이 잦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제 휴식이나 보존적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수술 치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관절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질환하면 사실 오십견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흔한 질환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오십견은 주로 50대에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오십견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발생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낙염 혹은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로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오십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 부위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도 심한 통증을 느껴 세수나 머리 감기 등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심한 통증과 함께 앞, 뒤, 옆 등 전 방향으로 어깨 움직임이 감소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오십견은요, 저절로 낫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괜찮나요? 오십견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통증 조절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 또는 소염제나 윤활제를 이용한 주사 치료 그리고 또 물리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증이 조절되고 난 다음에는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가 않고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직접 카메라로 관절 안쪽을 보고 굳어진 관절낭을
절개해서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팔꿈치의 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 그리고 손목이나 손의 통증, 이렇게 상지관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방송 중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70대 분인데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 손이 뒤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 뭐 어떤 때도 한의원에는 가니까 뭐 오십경이라 그래서 또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도 아무튼 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요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네, 그 오십견을 호소하시는 증상 그 환자분들이 앞서서 상담해드린 환자분도 그렇지만 항상 예. 하시는 말씀이 손이 예. 뒤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또는 예. 운전 중에 뒷좌석으로 손을 뻗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예.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보통은 예. 어깨를 뒤로 돌리는 과정에서 관절량이 제일 늘어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통증을 호소하시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어머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오십견이라는 질환 자체가 질병 경과가 굉장히 긴 질병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증을 먼저 조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뒤로 돌아갈 때도 관절이 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으니까요. 환자분께서는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64살인데요. 네. 이렇게 다리 수술도 했고 이랬는데 목발도 좀 짚었었어요. 짚고 이랬는데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기보다는 팔뚝이 서면은 어깨 바로 밑에 팔뚝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랬고 팔이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른쪽 팔이 그랬고 왼쪽 팔은 얼마 전부터 팔꿈치가 또 많이 아파요. 네.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뭐 물건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도 팔꿈치가 아프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밤에 잘 때 특히 밤에 잘 때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직 그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일단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에 일단 수술을 받아서 목발을 짚는 기간이 꽤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목발을 짚은 다음부터 즉 과도한 사용이 되겠죠. 상지관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통증이 오신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십견일 수도 있지만 예. 오십견과 혼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깨 관절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혹시 작은 충격이라도 어깨 인대 파열이나 아니면은 염증 같은 것이 발생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증상, 이런 심한 예. 증상이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도 목발을 짚은 다음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셨고 아직 예. 유병 기간, 그 질병을 통증이 온 기간이 길지가 않다면은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갖고 팔꿈치 질환도 인대 쪽의 통증인지 또는 근육 쪽의 통증인지를 먼저 정확히 판별을 받으신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주위에 분들 들으면 잘 때 어깨가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뭐 대부분 수술을 했다는 이런 얘기 듣고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대가 전부 파열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대부분의 환자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회복이 되신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네.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네.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결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어깨가 네. 아파가지고요. 그 어깨가 저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머리를 감거나 세수하거나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뭘 내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뒤에 브래지어 잠그는 거 있잖아요. 손이 뒤로 넘어갈 때 네. 브래지어 잠글 때 아프고요. 옷을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벗을 때 약간 아프고요. 그리고 왼쪽이 아픈데 왼팔을 이렇게 만세 자세로 해서 귀에 이렇게 딱 대는 거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잘 때 저는 아프지 않고 잘 자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모로 자면 각도를 잘 맞춰서 자면 왼쪽으로 모로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네. 혹시 시청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48요. 네. 그 가능성은 일단은 그냥 어깨의 단순 염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어깨를 움직이는데 관절 운동 범위, 즉 어깨를 움직이는 범위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시는데 특정한 동작에서 지금 통증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주무실 때도 잘 주무신다고 하니까 통증 정도도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진단을 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환자분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깨 관절 내에 있는 단순 염증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인대 주변이나 어깨 안쪽에 있는 윤활낭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환자분께서도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찾아가셔서 일단은 단순 염증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보존적 치료를 받으신다면 금방 회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병원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눌러보시더니 어깨는 3군데가 아프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 3군데가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아픈 곳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 주사 치료를 받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곳이 아픈 게 아니고 지금은 한 3곳 정도가 아픈 거예요. 제가 눌러보면 많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3곳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요? 혹시 통증이 생기는 위치가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자분께서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처음에는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가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여기가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제가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는데 네네. 그거를 먹고 여기가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요. 저절로 나아졌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게 나아져도 행동 반경은 달라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시청자분께서 받으신 치료는 주사 치료는 아마도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 통점, 유발점에다가 주사를 놓는 치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의료진이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봐도 통증이 있는 부위가 3군데 정도 눌러서 지금 본인이 찾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여러 군데의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근막동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근육에 오는 통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의 위치가 자꾸 변하게 되고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막동통 증후군 치료는 꾸준한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장기간으로 유지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조금 더 길게 받아보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 부위가 계속 심하다면은 그때는 정밀 검사를 해서 확실한 원인을 찾아야겠죠. 다만 환자분의 증상 자체가 지금은 그리 심하진 않다고 지금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존적 치료가 뭔가요, 선생님? 기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깨 관절은 이제 기부스 치료를 거의 하지는 않고요. 보존적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새는 체외 충격파 치료도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치료니까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재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어깨와 팔 그리고 손 관절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의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팔을 들기 힘들다 이러면 50견을 먼저 의심해 보는데 이거 50견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어깨 관절에서 물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네. 꼭 50견이라고 확진을 하면 안 되겠죠. 어깨에 팔을 들 수 없다고 해서. 네. 그래서 중년인 경우에 이제 중년 50대에 그 환자가 찾아왔는데 어깨 통증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질환이 50견인 건 네. 맞지만 실제로 그것과 같이 통증을 유발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질환이 어깨 관절에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 증후군 그리고 석회성 건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50견과 같이 어깨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모두 유발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특히나 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인대가 파열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인대 파열이 더 심해져서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50견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다른 질환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0견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충돌 증후군, 석회성 건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 4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의 인대 부분, 그 부분을 회전근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몸통 쪽에서 어깨를 잡아당겨서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열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파열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 힘줄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 꼭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에 힘줄에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팔을 움직이는 동안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주로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특정 동작에서 물건을 놓치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어깨가 굳어져서 50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활동이나 운동 중 부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됐다면 당연히 통증도 심할 것 같고요. 치료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깨 염증이나 단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소염제나 적당한 휴식만 취해줘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 힘줄이 만약 끊어졌다고 해도 일부만 파열이 되어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수술 대신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즉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체외 충격파 같은 비수술적인 요법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 갖고 파열된 인대 부분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부분적 파열인 경우에도 충돌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 직접 관절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상에서 네. 관절 안을 카메라로 보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서도 찢어진 힘줄 부위를 비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실이 보이는데요. 저 실 밑에는 나사가 달려있고 그 나사를 뼈 부분에 고정을 한 다음에 네. 인대를 꿰매서 뼈 쪽으로 당겨서 꿰매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까 통증이 덜하고 주변 조직 손상이 없으면서 흉터가 비교적 남지 않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0견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으로 또 석회성 건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석회성 건염은 주로 이제 30에서 50대, 주로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인대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퇴행성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은 인대 일부분이 석회질로 변성되게 되고 이 변성된 부분이 염증을 일으키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로 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어깨 사용이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통증이 와서 네.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급성인 경우에는 골절됐을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갈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을 찾을 만큼 통증이 아주 심하다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치료는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석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석회의 크기가 비교적 작을 때에는 석회를 굳이 제거하지 않고 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염 주사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한 주사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모두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석회에 자극을 줘서 몸에서 좀 더 흡수가 빨라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석회가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환자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면은 그때는 직접 관절경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석회, 힘줄 내에 있는 석회를 제거하고 염증이 있는 조직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석회를 제거하는 방법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3, 4일 정도면 바로 어깨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이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어깨부터 팔꿈치 그리고 손으로 이어지는 상지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왼쪽 어깨가 이게 석회가 있어서요. 네. 네, 팔이 한 번씩 내릴 때는 안 아픈데 한 번씩 올리면 너무 아프거든요. 일단은 시청자분이 아팠던 기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나 지금 아프셨나요? 기간은 한 7-8개월. 네, 그동안의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고주파 5번 했거든요. 네, 충격파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5번 정도 시행을 했는데 통증이 좀 좋아지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똑같아요. 똑같았나요? 네. 그 외에 다른 치료, 뭐 초음파를 이용한 천공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받아보셨구나. 네네.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직 7-8개월 정도라면 물론 엑스레이 상이나 정밀 검사 상에서 석회 크기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지금 5번 정도 체외 충격파를 시행을 하셨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 있으시다면은 다른 보존적 치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면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일단 체외 충격파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셨다면은 네. 석회의 크기가 너무 비교적 크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석회를 직접 관찰하면서 주사기로 석회를 흡인해내거나 또는 석회가 있는 부분을 주사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줌으로써 압력을 감소시켜서 석회가 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주사 치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하고 나면은 시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는가요? 통증을 안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시행만 된다면은 그 석회가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고 나면은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서 재발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석회가 흡수가 돼서 석회성 건염이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해서 임시적인 치료가 아닌 것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이용하더라도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이재무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어깨와 팔 그리고 손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지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지관절 중에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자주자주 시행해 주시면은 어깨 관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손목 안쪽에 있는 터널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손목을 구부린 자세에서 장시간 유지하는 건 피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새 컴퓨터 많이 이용하시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에 각도가 지지 않도록 손목 아래쪽에 쿠션을 받추어서 네. 그 압력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손가락이 뻑뻑하고 통증이 올 경우에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는 이런 스트레칭을 자주 반복해 주시면은 손 관절에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쉽네요. 이렇게 꽉 젓다가 펴보시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깨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른 자세와 함께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이재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상지관절 같은 경우에는, 상지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질환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전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고 수술적 치료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고 생각보다 근육통이나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겨울철에 유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초여름에 발생했죠. 그래서 토착화나 바이러스 변이, 인체 감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피해야겠고요.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가급적이면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소알에게서 수족구병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손 잘 씻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